세상의 모든 지식 안녕하십니까. 지식이 머무는 한 시간, 세상의 모든 지식 연세대 교수 박희준입니다. 부모와 함께 아침과 저녁을 먹는 아이는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아그데르 대학 연구팀이 8개국 8천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부모와 같이 주 5회에서 7회 아침을 먹는 아이들의 경우엔 과체중이 될 위험이 40% 이하로 나타났고요. 저녁을 함께 먹는 경우엔 과체중이 될 확률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식습관을 갖지 않도록 부모가 옆에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는 것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노르웨이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 자녀들과 함께 아침, 저녁 꼭 챙겨 먹기 쉽지는 않죠. 하지만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6월 5일 목요일 세상의 모든 지식 출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첫 순서는요. 이 시간 대한민국으로 출발합니다. 인터넷 검색어에서 상위를 차지한 소식들과 그와 관련된 뉴스들 모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네. 관심이 쏟아진 검색어, 먼저 김연아 재소 기각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각에서 봤을 땐 좀 억울하게 금메달 좀 이번 도시올림픽에서 좀 뺏겼다 이렇게 생각들을 좀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한국빙상연맹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국제빙상연맹인 ISU에 결국 제소를 했는데요. 네.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된 제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ISU, 그러니까 국제빙상연맹이 결정문을 게재한 겁니다. 네. 결국 우리가 제기한 이 문제는 기각이 된 거죠. 때문에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이 부당하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게 됐습니다. 당연히 금메달을 다시 찾아오는 것 역시 불가능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특히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네. 소트니코바 선수가 심판들과 이 포옹을 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 심판 매수를 했던 것 아니냐, 이제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행동은 자연스러웠다,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심의를 했다는 것이죠.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요, 어차피 김연아 선수는 다 잊은 것 같더라, 차라리 다음 평장을 준비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네. 어차피 기대도 안 했다. 국민적 여론에 밀려서 마지못해 제소한 빙상연맹인데 이거 받아들여질 리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러면서 우리의 빙상연맹을 또 비판하는 이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김연아 선수 이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줄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정의로 신부 선정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정의로 신부지만 사실은 이제 본명이 존 데일리,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를 찾은 아일랜드계 미국인 신부거든요. 네. 1960년대 처음으로 우리 한국을 찾았다가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 이후에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빈민 운동에 직접 이제 뛰어들게 됐고요. 빈민촌 철거 작업 같은 데에서 이제 철거민들을 도와서 상당히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철거민들 자립을 위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보금자리 딸기잼이라는 예. 그 잼을 이제 만들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많이 이제 도와줬었죠. 그래서 이 정의로 신부는 이런 노력들을 인정받아서 1986년에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 막사이사이상을 빈민 운동을 했던 고 재정구 전 의원과 함께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의로 신부가 이제 선종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이 정의로 신부님 오랫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이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네, 고 정의로 신부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된 검색어 대사관 경비 강화,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경찰청이요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정치적 망명과 관련해서 이를 막아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아서 네. 대사관 등 외국 공관이 많은 이 서울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대사관과 문화원 등 이 외국 공관에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공관을 관할하는 이 예. 지구대가 순찰할 때는요, 반드시 이 순찰차에서 경찰관이 내려서 예. 공관 주변을 도보 순찰을 하도록 뭐 이런 지침도 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특이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뭐 나타났다 싶을 때는 즉시 이제 통보하도록 요청하기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유 씨의 어떤 그 망명 시도를 막기 위해서 검찰 그리고 경찰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순찰을 더 강화한다는 건데, 네티즌들은 뭐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떳떳하게 나서서 법의 심판을 좀 받아라. 뭐 신도들 그렇죠. 뒤에 숨어서 예. 언제까지 뭐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뭐 이런 의견들 좀 두고 있고요. 뭐 이 유병헌 전 회장에 대한 여론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서 빨리 좀 유 씨 부자 좀 체포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검색에 도로교통 상황이 올라왔는데 놀러 가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뭐 그 검색어가 이제 굉장히 예. 올라와 있는데, 예, 예. 어제부터 쭉 이어진 그 황금 연휴, 수도권 일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정체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됐다고 하요. 네. 특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지금 양재서초 구간이 아주 극심한 정체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 또 뭐 서울 방향으로도 기흥하고 동탄 사이라든지 또 바닷가로 향하는 뭐 서해고속도로 뭐 이런 곳도 상당한 정체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고속도로 상황이 어떤지 이거 검색하는 네티즌들 수가 상당했던 것 같고요. 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같은 걸로 좀 덜 막히는 길 찾아서 휴가길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지금 가는 길은 그나마 좀 더 어제와 오늘 분산이 됐지만 아마 오는 일요일은 올라오는 고속도로 상당히 좀 지체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좀 현명하게 고속도로들 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여행 즐기는 것도 좋은데 현충일의 의미는 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그렇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검색어, 조희연 아들이라는 검색어 많이들 검색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후보가 상당한 뭐 극적으로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다시 화제가 된 게 이게 조희연 아들 동영상이라는 건데, 이 조희연 당선인 측이 이제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선거 바로 전날 이제 사실은 올렸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선거에 좀 묻히면서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다가 오늘 이제 당선 이후에 다시 화제가 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면 조희연 당선인의 아들들이 예. 그 가수 싸이의 그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예. 이 노래를 아주 열창하는 모습, 뭐 랩과 뭐 노래 상당히 뭐 아주 뛰어난, 그리고 이제 외모까지도 심지어 네. 아주 수준급이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좀 받으면서 예. 연예인 못지않은 끼를 좀 발산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많은 뭐 젊은 여성 네티즌들이 좀 클릭을 했던 것 같고요. 조희연 당선자의 두 아들 뭐 헌친 뭐 외모에 뭐 이런 그 연예인 같은 끼 뭐 이런 것들 함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모습들도 뭐 좋게 좀 선거에서 작용을 좀 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네티즌들도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만큼은 아마 자식들 때문에 승부가 좀 갈린 것 같다, 아마 좀 탈락한 고승덕 후보를 좀 빗대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자, 한 가지 소식 더 듣고 가겠습니다. 최저임금이 6,700원. 어떤 네, 내용입니까? 뭐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5,210원이죠. 근데 예, 예. 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기준을 시급 6,700원 이상으로 정할 것을 촉구를 한 겁니다. 네. 내년 최저임금이 만약에 6,700원이 된다면 올해보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저임금 좀 적다, 좀 너무 낮다, 이런 의견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소득 분배 개선치 이런 걸 좀 반영을 하면 네.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 역시 또 뭐 기업인들 입장이나 뭐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게 쉽지만은 좀 않은 일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네티즌들은 우리 지금 5,210원이라는 이 최저임금은 콩국산 그릇도 사 먹기 힘든 돈이다. 네. 1시간 일해서 국산 그릇도 못 사 먹는 나라가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대한민국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궁금타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텃밭 가꾸기와 주말 농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는 분들, 어떤 어려움 가지고 계신지 문자로 문의사항 보내주십시오. 오늘 서울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전문가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아마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샵 9730번인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 게시판에도 궁금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텃밭 가꾸기나 주말 농장에 관한 궁금증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요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핫클릭. 네, 오늘의 핫클릭 6.4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개표 상황이 접전을 이룬 지역도 있었고요. 초반부터 승기를 잡아서 끝까지 반전 없는 승리를 거둔 지역도 있었죠. 6.4 지방선거 결과 오늘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가장 먼저 일단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방선거는 예. 보통 이제 여야가 겨룰 때 승패의 기준부터가 좀 달라요. 네. 이를테면 이제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심을 알기 위해서는 기초보다는 광역단체장이 예. 정치 성향이 강하거든요. 음. 이를테면 서울의 영등포 구청보다는 예. 서울시장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파급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적인 민심을 알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보다는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새누리당이 8곳,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이에요. 이것만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나 더 많아요. 네. 아, 이겼구나. 예. 그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양적인 것이고 또 예. 질적으로 봐야 돼요. 뭐냐면 여야의 민심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수도권이에요. 아무래도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수도권에는 서울, 경기, 인천이 있는데 여기서 3개 정도는 해야 예. 이겼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2대1이죠.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2개예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2개 다 이를테면 전국의 17개 가운데 과반을 차지하고 수도권에서 과반이면 확실히 이긴 건데 네. 새정치연합은 전국에서는 9개가 되는데 수도권에서 1개 모자라고 네. 새누리당은 전국에서는 1개가 과반에 모자라는데 수도권에서는 과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개선하면은 예. 무승부다. 이렇게 해서 이제 9대8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새누리당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지역구가 많고요. 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새누리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실속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더 챙겼다. 그러나 정치적인 판단인 광역단체장에서는 여야가 무승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자세한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번 6.4 지방선거 투표율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투표율이 이번에 좀 높았죠. 상당히 높았는데 예. 당초에 사전 선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네.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 헌정사상 처음 하는 겁니다. 도입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1.49%가 나왔는데 저도 한 잘하면은 60은 나오겠다 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예. 56.8이 나왔어요. 근데 기대치만큼은 높지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56.8 나온 거는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역대 최고치인가요? 그렇진 않습니까? 1회를 빼고는 1회는 처음이니까 궁금해서 예, 많은 치렀습니다만 관심들이 그거 빼고는 있었겠죠.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16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말 그대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예. 높았는데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11.49%라고 하는 사전 투표제를 빼버리면은 별로 높지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전 투표한 다음에 더 높은 우리가 투표를 기대했는데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란 거죠. 기대만큼에는 못 그래서 미쳤네요.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견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분산 효과. 어차피 6월 4일 할 사람들이 예. 앞당겨 산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투표 이제 이 계층별로는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네. 사전 투표 보니까 젊은 층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또 젊은 층 못지않게 50대, 60대도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세대별 투표율로 보니까 여야가 유불리가 같이 엇갈려요. 예. 그래서 아마 결과적으로 여야가 무승부가 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투표율은 이번에 상당히 높았고 예.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전 투표를 한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정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뭐 연령대별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연령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번에 선거에 좀 참여했는지요? 그래도 투표율은요. 예. 60대가 제일 높아요. 60대가. 네, 60대 이상이 제일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앙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만은 예. 이게 연령층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요. 네. 그럼 제일 낮은 층은 20대가 제일 낮고, 그다음에 30대, 40대, 예. 50대, 60대가 내일 높은데 예. 또 남녀보다는 남성들이 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네.
이번에 40대 앵그리맘 이런 아직 자료가 안 나오는데요. 예, 예. 40대 앵그리맘이 과연 투표를 어떻게 했을까도 분석 대상이긴 합니다만은 네. 사전 투표 때는 별로 높지가 않았어요. 또 40대 앵그리 대디도 별로 높지가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이분들의 상당 부분이 투표율 갔다고 하면은 아마 야당이 좀 유리했을 텐데 예. 그러저는 이번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전체 지방선거의 투표율의 개층별 분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연령대별 투표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구수가 틀리잖아요. 네. 60대, 50대가 아무래도 인구수는 제일 많죠. 그럼요. 지금 20, 30대하고 50대, 60대는 인구 차이를 하면은 한 200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예. 20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면은 투표율이 50% 정도만 하면은 100만 표가 차이가 나버립니다. 네. 이러면은 똑같은 20, 30대가 50% 투표율, 50, 60대가 50% 투표율 하면은 사실상은 100만 표가 더 50대, 20대도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야, 이렇게 가면은 대한민국의 세대별 투표 성향을 보면은 점점점 나이가 더 많아지니까는 좀 보수 쪽이 유리한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예. 그 앞으로 만약에 한 20년 뒤에는 50대, 60대가 훨씬 더 인구가 많아지겠죠. 그때는 예, 이제 예. 80대도 아마 나올 겁니다. 90대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 때문에 바라보고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노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선거학자들은 뭐냐면은 그렇게 연령 분포가 바뀌면은요. 50대, 60대가 또 지모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투표성이 많아요. 네. 그것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나이가 많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확실히 더 예. 넓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 이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가장 관심 가진 부분이 세월호 참사가 이번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뭐 일부 해석은 또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아닙니다. 의견도 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이번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이슈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예. 작은 거는 많죠. 예, 예. 각 지역마다 작은 싸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많은 전체 구도 프레임을 짤 정도의 이슈는 예. 세월호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세월호 정국이 여야 일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했던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무능이 그대로 선거로 연결됐다고 얘기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압승을 하겠죠. 네.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분위기에 불 때 또 반대쪽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예. 이번 선거에서 져버리면은 예. 국정혁신이 아예 물 건너간다. 이럴 때일수록 국정의 안전이 중요하고 예. 박근혜 정부를 지키자라고 예. 하는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수호론이 맞불을 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과 정권 수호론이 충돌을 하면서 절묘한 균형을 잡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정국의 연장선에서 치러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역대 그 지방 선거들을 보면 대부분이 야당이 선전을 했는데 네네. 그에 비하면은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기대만큼 표를 못 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제 바로 KBS에서 야당 의원이 왔길래 한 물어봤습니다. 참 이렇게 판이 좋은데도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세월호 이전에는요. 호남 빼고는 완패 분위기였답니다. 완패. 어디 하나 이길 만한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를 달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네. 이미 지도부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 지도부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나왔고 더더욱이 또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로 당연히 내홍이 겪다 보니까 선거 준비가 제대로 안 갑니다. 완패 분위기를 갔는데 이만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다. 우리는 선전한 거다. 그러나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한테 힘을 주지 않는 것은 반성할 대목이고 앞으로 더 보완할 대목이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뭐 그 정도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뭐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선거할 때마다 이게 좀 관심을 갖는 것이 방송국 출구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만큼 적정할 수 있는가 상당히 관심사인데 이번에 어떻게 좀 예상이 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일부 좀 틀린 거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맞은 것 같아요. 경기도는 틀렸습니다. 그죠? 경기도는 방송 출구조사에서는 김진표 후보가 이긴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남경필 후보가 이겼고요. 또 한 몇 군데 정도 틀렸습니다만 방송 출구조사가 과거보다는 확실히 정확해졌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까? 또 방송 출구조사에서는 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 가름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윤장현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리는 몰랐습니다. 막상 깨보니까는 거의 압승을 거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송 출구 조사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전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전 투표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사전 투표한 사람들의 성향이 전혀 반영이 안 돼 버리면은 이거는 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사전 투표에 만약에 50대가 대거 나왔다. 그러면은 만약에 출구 조사 때 50대를 더 넣어버리면은 50대가 집중적으로 표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터지는 거죠. 그렇죠.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예, 예. 이거를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뭐 그나마 아마 한 80, 90% 정도는 방송 출구 조사 이번에도 뭐 정확했다. 몇 군데는 아쉬운 대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예상이 잘 맞지 않은 것이 초박빙 지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초박빙 지역 그리고 또 예상보다 또 승부가 싱겁게 끝나버린 지역 좀 살펴봐 주시죠. 경기도가 초박빙이었어요. 제일 재밌었고요. 예. 경기도는 당초에는 방송 출구조사에서는 김진표 후보가 이기는 걸로 조금 미세하지만 예. 나와가지고 그래도 방송 출구조사 맞을 거야 봤는데 뒤집어졌습니다. 네. 새벽까지 잠을 아마 못 잤을 겁니다. 김진표 후보가 끝까지 아마 손에 땀을 쳤습니다만 안 됐고요. 예. 좀 싱겁게 끝난 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송 출구조사에서는 물론 정봉준 후보가 상당히 막 표 차이로 지는 걸로 오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저력이 있는데 예.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봤는데 역시 싱겁게 끝나고 말았죠. 또 충북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막판까지 예. 촉각을 곤두세울 만큼 표차가 아주 미세했습니다. 충청도 이시정 후보도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아주 근사하게 이겼고요. 예. 또 대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에 이런 곳이 한 7곳 정도 되다 보니까 새벽까지 어느 쪽에서 유불리한지 방송사에서도 혼란을 겪을 정도로 아주 혼전양상을 보였던 것도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비록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참 열심히 했다 하는 후보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나름대로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성과를 만들어내는 후보. 저는요, 김부겸 후보를 꼽고 싶어요. 김부겸 후보. 뭐 이런 후보들도 물이 있습니다만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누리당의 아지트, 성지 하면은 대구입니다. 그렇죠. 그 대구 중에서도 기호 2번을 달고 뛰었다라고 무속도 얘기하면은 아니고 그럼요. 2번을 무수속은 달고요? 뭐 할만하죠. 기호 2번을 들고 뛰었다 하면 웬만한 친구도 다 말립니다. 예. 정신 좀 차리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예. 그러는데 기호 2번을 달고 뛰어가지고 40%가 넘는 득표를 기록했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사실상 김부겸 후보가 이긴 거다. 예. 기호 2번을 달고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에 있는 어느 누구도 기호 2번을 달고 이만큼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김부겸 후보는 이미 영당권에서는 패권자다. 예. 굉장히 큰 자산이다. 그래서 김부겸 후보는 저도 이긴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당권 경쟁을 할 때 네. 영남의 표가 궁금하면은 김부겸 후보한테 가서 손을 내밀어야 할 정도로 확실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번에 김부겸 네, 후보가. 그렇군요. 네. 자, 박사님 서두에 말씀하시기로 이제 여당과 야당 이번엔 무승부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여당 야당에서는 각각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속으로는 웃습니다. 다. 아, 양쪽 다요. 살았다. 예. 야당도 아유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예. 그런 말하면 안 되거든요. 예. 국민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 판단을 겸허히 예. 무겁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당의 혁신과 민생을 위한 정치에 힘쓰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살았다. 여야가 똑같습니다. 예. 실제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예. 경기도가 넘어갔고요. 부산에서 뺏겼으면은 타격이 컸겠죠. 엄청납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국정 2기가 어려울 정도로 타격이었는데 건졌습니다. 또 반대로 새정치 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번에 서울에서는 있다고 치더라도 네. 광주에서 지고요. 광주에서도 지고 또 충청도에서도 한두 군데 져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지도부 입지가 굉장히 힘들어졌겠죠. 이거는 지도부가 물러나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다행히도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은 광주에서도 건지고 수도권에서는 하나 뺏겼지만 충청권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네. 우리도 희망이 있다. 봐라. 국민들이 우리한테도 우리 지도부한테도 이제는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명령이다. 네.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속으로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뭐 여야 지도부는 제가 보더라도 큰 타격 없이 예. 아마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는 마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긴 했는데 네.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이 좀 강하게 그럼요.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민심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확 좋아지면은 참 간단하거든요. 명쾌하게 네.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반반이다 보니까 이 민심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민심은 세월호 전국 때문에 우리 정치가 예.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을 했습니다. 예. 민생이 실종되고 박근혜 정부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예. 이번 민심은 예. 여야 모두에게 한 번씩 기회를 준 겁니다. 한 번씩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러는데 또 이면에는 경고를 준 겁니다. 예. 앞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민생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제 경쟁하시라. 예. 우리의 준엄한 비판을 간과하면은 망할 것이고 예. 기회를 준 것을 살리면은 흥할 것이다. 예.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국민이 줬다 생각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웃으면서도 크게 웃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혁신을 할 때 예. 인적 쇄신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등에서 국가 개조에 나설 때 여야가 말 그대로 혁신에 대한 경쟁을 어느 쪽에서 주도권을 쥐느냐가 승패의 새로운 갈림길이 될 것이다. 그 연장선 위에 7월 30일 재보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또 선거 결과를 놓고 벌써부터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뜨거진 대권 주자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주자 반열에는 올랐었습니다. 일단 박원순 후보 괜찮죠? 예. 야권에서는 아마 쟁쟁한 대선 주자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또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경사가 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천재였는데 예. 그 서울에 가지고 무슨 고생을 했느냐. 이제 제주도에 여기서 대권 꿈을 키워라.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꿈이 있느냐 하니까 감히 그런 말 못하니까 제 정치적인 것은 국민의 도민의 요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꿈이 있는 것이고 또 야권에서는 안희정 당선자도 충청도가 내놓는 인물입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등등해서 아마 야권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이번에는 이분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임기를 채우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지나고 난 다음에 차차기에는 아마 유력한 대선 주자 반열에서 아마 상당히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관심 모은 게 교육감 선거인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보 측 후보들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 앵그리맘의 표심이 교육감 선거에서는 뭐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7개 중에서 13개죠. 13개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다 차지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사실상 거의 싹쓸이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두 가지 배경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대체적으로 진보 교육감들은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진보 후보가 나와 있는데 보수 후보들은 2명, 3명, 4명. 대전을 빼고는 모든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단일화가 됐어요. 반면에 보수 후보는 전국적으로 거의가 다 최소 2명, 많게는 5명까지 넣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보수 더더욱이 교육감 선거는 찍으면서도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진보 단일 후보를 빼고 다 찍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에 찍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찍고 어떤 사람은 뒤에 찍으니까 표가 분산돼 버리는 그 효과가 컸고요. 두 번째는 진보 개혁 성향의 교육감들도 학부모들한테는 상당 부분 신뢰감을 지금 얻고 있어요. 이를테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혁신학교라든지 또는 그 최근에 자사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거는 교육 정책의 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상당 부분 학부모들이 가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지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진보 교육감들이 만들어냈던 교육 정책의 담론들이 학부모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싫으면은 진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서울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죠. 서울에서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이 돼가지고 진보 교육감들이 해방후에 처음으로 사실상 교육 시장, 교육계를 쥐고 흔들 정도로 압승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와 함께 6.4 지방선거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한정민 씨. 외교부가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치안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종전의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등 5개 도시에 내렸던 1단계 여행 경보를 브라질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막바지 후보자들 간 신상털기와 고소고발이 이어졌던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인원이 4년 전보다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내일 오전 9시 55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앞 광장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고 추모하는 제59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합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 임시이사회를 열어 길환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표결 처리한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한정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이번 시간은 궁금타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텃밭 가꾸기 그리고 규모를 좀 더 늘려서 주말 농장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서울농업기술센터의 권혁현 도시농업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예.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은 화단을 만들거나 베란다에 작은 규모로 텃밭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예. 오늘은 좀 규모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주말 농장에 도전하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근데 주말 농장 하면 일단 좀 빈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농장 어떻게 예.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 그 예. 가까운 곳에 개인이 운영하는 민영농장이 있습니다. 네. 예, 민영농장과 그 자치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농장이 있습니다. 예. 이것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장이 있으니 이곳에 예.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자세한 정보는 이 예.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예.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이제 주말 농장에 도전하시는 분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주말 농장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족이 함께 예. 즐길 수 있는 면적입니다. 너무 많이 욕심내가지고 하면은 못 가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처음에 주말 농장을 시작할 때 예.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평에서 한 5평 10평방미터에서 한 16.5평방미터 예. 그 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게 면적이 산출하게 된 근거는 뭐냐면은 네. 4인이 그 김치를 담글 때 네. 배추 이제 24포기, 그다음에 무 15개, 그다음에 쪽파 2단, 예. 그다음에 갓 1단 요 정도 할 경우가 알맞습니다. 그러니까 텃밭을 갖고 예, 김장할 그렇습니다. 수 있을 정도. 예.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는 이미 많은 분들 농사를 짓고 계신 중일 것 같고요. 예. 주말 농장에서 인기 있는 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역시 봄에는 예. 쌈채소입니다. 예, 봄에는 쌈. 예. 예. 그래서 뭐 상추, 그다음에 오크립, 엔다이브, 뭐 예. 아욱, 쑥갓 이런 채소와 쌈채소와 그다음에 열매가 달리는 고추, 토마토, 가지 예. 이것이 인기가 있고 가을에는 주로 우리 김장 채소용으로 무, 배추, 갓, 쪽파 예. 이런 것들이 그 시민들인데 인기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텃밭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물도 자주 줄 수 있고 자주 돌볼 수가 있는데 주말 농장은 말 그대로 주말에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돌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좀 농사법이 집 주변에 두는 텃밭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주말 농장이라서 꼭 주말에만 가면은 작물의 그 관리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는 예로부터 그랬습니다. 작물은 그 주인 발자국 소리 예. 듣고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예. 이 자주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밭에 자주 나가 보면은 예. 이 아무리 초보 농부라 해도 식물이 축 늘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물이 부족하구나. 이래서 뭐 이제 물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잎이 이렇게 누렇게 뭐 정상적으로 자라지만 노랗다. 그러면 특히 이제 웃거름이 부족되면 잎 전체가 이 누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초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무리 작물을 그 관리가 안 되면은 그 문제가 뭐냐면은 잘 안 자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특히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이럴 경우에는 여름철 같으면 금방 풀이 그
호랑이 새끼 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자주 가가지고 예. 아무래도 시간 자주 내는 게 좋겠군요. 김도 매주고 그래야 잘 자라지. 그렇지 않 일주일에 한 번 가면은 좀 곤란하게 됩니다. 예. 요즘 근데 유기농 이제 농법을 추구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 근데 실제로 텃밭 가꾸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농약 안 쓰면 쉽지 않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물론 농약을 사용할 때 텃밭에 뭐 지금 현재로는 농약을 그렇게 많이 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재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텃밭에는 뭐 여러 가지 벌레들이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진딧물이라고 이 끝에 이렇게 벌레들이 많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라든가 그다음에 밭에 가면 잎 뒷면에 보면 노란 줄무늬가 있으면 톡톡 튀는 게 있다고. 네. 옛날에 우리 그 벼룩벌레 그러면 톡톡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벼룩벌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벌레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배추 흰나비 애벌레, 예. 배추 흰나비가 왔다 갔다 하면은 반드시 그 잎 뒷면에 보면 청벌레가 시퍼렇게 보이는 청벌레가 알을 놓고 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꼭 친환경 자재를 쓰거나 아니면 주말 농장 같은 데는 가능한 뭐 손으로 꼭 잡아주십시오. 네. 예,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친환경 자재 같은 경우에도 뭐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그 지역 농협이라든가 원예자재 판매상 이런 데를 방문해서 구입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벌레가 이래 싫어하는 향이 있습니다. 네. 예, 향이 있는데 그 메리골드라 그래가지고 노랗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거들은 박하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식물 주변에 군데군데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그러면 벌레가 이 기피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가정에서 손쉽게 또 할 수 있는 게 그 우리가 난황류라 그래가지고 예. 계란 노른자 하나에다가 네. 그 이걸 믹서로 한 2 내지 3분 동안 갑니다. 네. 예, 그런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물에 넣어가지고 갈아서 그 물을 가지고 그 식용유, 예. 식용유 우리가 먹는 식용유를 그 요구르트병 하나 60cc 정도 예. 요거를 같이 부어가지고 한 3 내지 5분 동안 믹서를 다시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20리터 물에다가 그걸 혼합을 해서 네. 혼합을 해가지고 이걸 살포를 하게 되면은 예. 벌레들은 그 몸에 기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기문에 그래서 기름이 코팅을 해버립니다. 예. 예, 그래서 숨을 못 쉬가 죽는 이런 친환경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친환경 자재하고 되도록이면 예, 친환경 친환경, 방법을 사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벌레를 없애는 게 예, 좋겠다. 예. 자, 마지막으로 경험상 주말 농장에 도전하는 초보 농부가 범하기 쉬운 실수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초보라면은 이제 보면 제일 그런 게 뭐냐면 종자를 예. 베개 뿌리는 겁니다. 예, 뭐 주말 농장에 몇 번 참여했던 분은 베개 뿌리면은 이거 나중에 소금하기가 한꺼번에 뭐 콩나물같이 잔뜩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 소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드문드문 뿌립니다. 네. 근데 뭐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도 드물게 뿌려라, 드문드문 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초보자들은 한 봉지를 예. 한 줄에 다 뿌리고 갑니다. 네. 그러면 한 줄 후전에만 올라오면은 아주 완전 콩나물 시루같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 되면은 이게 나중에 그 관리를 못 합니다. 이 소금을 바로 그리고 나서 소금을 해줘야 되는데 소금 작업을 안 해주게 되면 전부 다 쓰러지거나 다 떠버리게 됩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초보자들이 남들 먹기 전에 일찍 심어가지고 먼저 먹는다고 네. 너무 일찍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추라든가 그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설이 오기 전에 갖다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설이 오기 전에 설이 맞아 죽는 경우 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심어만 놓으면은 수확을 하는지 알고 예. 그 작물도 거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름을 안 줘가지고 웃거름을 안 줘가지고 자라지를 않아요. 네. 예,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김매기를 안 해. 자주 안 가니까 예. 김매기도 안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작물이 잘 못 자란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나 가지, 고추 이런 것들은 개순을 따줘야 되는데 네. 개순을 안 따주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 모르니까 물론 개순이 뭔가 몰라서 네. 그대로 방치해서 안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 그 농사짓는 분하고 정보도 많이 교환하고 예. 그다음에 시간을 자주 내서 예. 텃밭을 가꾸는 게 중요한 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텃밭 가꾸기에 관한 궁금증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나 그런 걸 이렇게 고추하고 그런 걸 이렇게 심었고, 그러니까 애들도 주말을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약이나 뭐 그런 걸 안 하고 무농약 하니까 벌레가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하면은 다른 그걸로 약을 안 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걸 궁금해요. 월별로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그 다음에 그 평수 대비 얼마만큼 야채면 야채, 뭐 곡식이면 곡식을 얼마만큼 심어야 될지 그 가늠이 잘 안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fel체의 모종일 때는 이제 작은 모종을 심는 거니까 이제 뭐 씨앗도 심게 되고 또 조그만 자란 모종도 심게 되는 거지만, 그게 과연 컸을 때는 나는 fel체면 심었을 때 욕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잔뜩 심어놨는데 조금 자라놓고 보니까 너무 비좁은 거예요, 면적이. 뭐 유기농 무농약 해서 약을 하나도 안 치고 관리를 하는데 식감도 너무 뻣뻣하고 어떻게 하면은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부드럽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 야채를 키울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벌레 퇴치법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벌레 퇴치법은 네. 뭐 제일 좋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직접 잡는 거.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를 예. 원예자재 센터나 가까운 농협에 가서 구입해서 살파는 거. 예. 아까 난항유라 그래서 계란에다가 그 식용유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뿌리는 거. 이런 방법이 가장 낫습니다. 그 외에도 또 물비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물비누 같은 걸 뿌려도 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 벌레는 그렇게 잡고. 두 번째 질문은 월별로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그 다음에 평수 대비해서 또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월별로를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봄 4월 달 정도는 상추, 오크립, 뭐 아욱 이런 거를 심고, 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고추, 도마도, 가지 이런 오이 이런 걸 심고, 예. 그 다음에 그 6월 달 이때쯤 돼서는 하여튼 들깨 모종을 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8월 달, 8월 하순경 돼서는 그래서 김장 채소 우리 무, 배추, 갓 뭐 이런 걸 심고, 그 다음에 10월 달쯤 돼서는 마늘, 양파 이런 몰동 작물을 심으면 좋습니다. 네, 예. 참 심을 게 많군요. 예. 평수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 평수 대비해서는 식물은 아까도 뭐 질문하신 분이 그랬지만은 이게 컸을 때, 예. 그 식물이 완전히 성장했을 때 서로 닿지 않을 정도로 심어야 됩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텃밭이다 보니까 일반 농가보다 면적이 좁기 때문에 네. 예, 뭐 굳이 정식 식지하는 거리를 말씀드린다면은 뭐 배추나 뭐 양배추 이런 거는 한 40cm, 우리 40cm 한 뺨으로 한 2뺨 정도, 예. 요 정도 심고, 그다음에 상추, 엔디브, 오크립 이런 쌈용은 우리 한 뺨 한 20cm, 사방 한 20cm 정도 그 정도로 심으시면 되고, 예. 고추나 가지는 이게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원래는 한 60 넘게 심어야 되는데 우리 텃밭이다 보니까 한 50cm, 사방 50cm 정도, 그 정도 심고, 파 같은 경우나 쪽파 같은 경우는 곱게 네. 자라잖아요. 네. 예, 곱게 자라기 때문에 이 넓이를 가까이 해도 됩니다. 이건 한 천천히 심어도 되는군요. 예, 한 15cm 정도. 네. 예, 이 정도로 가름해서 심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수확을 하셨는데 뻣뻣해도 좀 식감이 떨어진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작물이 예. 이렇게 이제 수확 시기, 우리가 수확 시기를 너무 늦게 수확을 하거나 예. 거름기가 부족하거나 네. 그다음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 뻣뻣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확인 이렇게 완전히 자랐을 때, 바로 자랐을 때 바로 수확을 하면은 아주 연하고 부드러운 우리 그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름에 자주 안 지겠는데 거름이 부족하면 이 아주
뻣뻣하고 그 예. 안에 그 심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예, 심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웃거름은 2주일에 한 번쯤 꼭 웃거름을 줘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하여튼 물 관리, 물 예. 자주 주면은 예. 잘 아주 연하게 자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 샵 9730으로 보내주신 문자 궁금증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21님입니다. 로즈마리, 타임, 민트 등 허브를 키워서 차나 요리에 사용하고 싶어 매번 잘생긴 걸 사와도 한 번도 잘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물 잘 주고 햇볕 잘 쬐어주고 뭐가 부족한지요? 예, 우리가 답 좀 주시죠. 예.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특히 이제 허브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그 잘 안 자란다고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런 작물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태양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예. 햇빛을 받아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대부분 보면은 햇빛이 없는 예. 거실이라든가 이런 데 사서 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광이 하루에 4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데 빛을 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찍 이제 죽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는 5705님 질문입니다. 베란다에서 방울토마토와 청양고추 키우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햇볕 문제인지 화분 문제인지 웃자라서 줄기는 가늘고 키만 커서 걱정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네.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이 베란다에 우리가 이제 고추나 그 방울토마토를 키우다 보면은 키가 아주 크게 가늘게 흔들흔하게 자라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과거에 저 간혹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른들이 옛날에 사던 아파트에서는 예. 방울토마토나 고추가 잘 됐는데 예. 지금 지금 새로 이사 온 아파트에서는 방울토마토나 고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옛날에 살던 옛날 아파트 유리는 자외선이 투과되는 유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지은 신축 아파트의 유리는 베란다 유리는 코팅이 돼 있죠. 자외선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은 자외선을 안 받게 되면 아주 키가 아주 연약하게 웃자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 질문이 이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베란다를 열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열어가지고 예. 빛을 보게 하고 환기를 꼭 시켜줘야 됩니다. 네. 환기만 시켜주면 이 문제는 예. 쉽게 해결되겠습니다. 네, 채광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예. 환기를 해주시면 예.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요. 텃밭 가꾸기 그리고 주말 농장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문자 궁금증도 풀어봤습니다. 이쯤 되면은 궁금증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셨을 것 같은데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서울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권혁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소개된 문자 사연 가운데 3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세상의 모든 지식 홈페이지 당첨자 안내란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은요, 린다 론스타드의 롱롱타임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 연세대 교수 박희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